때. 대본이 좀 새롭지 않나? 그렇지. 뭔가 좀 참 이게 죽어있는 것 같아. 정시에 시작하려고 하면 좀 기운이 빠졌었어요. 같이 좀 한 1, 2분이라도 오늘 거의 의욕 돋고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명 같이 놓고 다. 네, 아무튼 또 새해 한 주를 맞이해서 넥스트에서 더운데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시동을 또 약간 지루한 OS로 걸게 돼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이걸로 이제 요번 주 지루한 거는 반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즐겁게 프로그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 지난주 한 주를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다 드려버렸는데 운영체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그 토픽을 가지고서 다뤄야 될 어떤 지식 유닛들,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다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리눅스에 대한 거 간단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는 수준으로만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서론이 개요, 인트로덕션이었기는 하지만 운영체제라는 게 왜 이 컴퓨터 세상에 나오게 됐으며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간 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리눅스의 사용법이라는 이제 토픽 유닛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하나 메뉴 사용법을 한다기보다는 주 목표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하에서 여러분이 소스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는 개발 환경을 한번 익혀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개발 환경 자체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처음 할 때부터 다루었던 것, 그 실습 도구로 사용했던 것, 그게 바로 개발 환경입니다. 그런데 리눅스를 통해서 이제 OS라는 시스템 소프트와의 매칭을 제가 약간 시켜주면서 그 개발 환경에 조금 더 어떤 근본적인 동작 원리를 느껴보자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사용 방법을 익혀보는 게 되겠죠.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 사용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컴퓨터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은 컴퓨터를 어떻게 대하는가,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계속 제가 반복했다시피 CPU와 메모리와 IO가 있는 이런 하드웨어 아키텍처 상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면 컴퓨터가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컴퓨팅 환경,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객체가 분명히 인식이 되고 구별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컴퓨터 할 때는 특히나 반드시 나를 증명을 해야지만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근본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건데 우리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쟤가 나를 알고 있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작업을 하면 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걸 약간 뺐습니다만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단어로 얘기하면 보호와 보안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이제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 지나고 얘기하면서 보호, 보안도 한 꼭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아주 다양해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 또는 의도한 침략, 침공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컴퓨터 시스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운영체제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구현, 코딩에 의한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것의 근본 수단은 이 프로그램의 권한이, 이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커널의 어떤 메모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허용을 해주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건드리려고 하면 허용 안 해주고 이걸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보호, 보안이 되는데 그것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쓴다는 거죠. 어쨌든 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침공하는 것은 사람이 맨 이제 시작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프로그램한테다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이 실행한 것이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서 로그인이라는 절차를 OS는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 사용자가 보기에는 뭔가 사람이란 객체가 컴퓨터 시스템에 생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 사람의 어떤 식별 번호를 태그를 달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부터 파생된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이 사람이 실행된 것인 것처럼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이제 이 로그인한 사람이 실행한 프로그램과 다른 로그인한 사람이 실행한 프로그램의 어떤 권리와 권한을 다르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는 게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니까 리눅스에서는 로그인 정보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라는 걸 설명했고 또 한 가지는 로그인 네임이라는 것과 이제 유저 아이디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이제 구별을 해라라고 말씀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통해 가지고 보통 실행되는 가장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 리눅스를 사용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 또는 소프트웨어가 중간에 낀 게 아니라 운영체제 시스템과 진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쉘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프로그램인데 사람이 컴퓨터를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프로그램이 쉘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 역할을 사용자가 마치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대화식으로 컴퓨터가 마치 내 응답을 들어주는 대상이냐 이렇게 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뭔가 기존 인간의 어떤 동작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그인을 통해서 맨 처음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그 용도를 비춰볼 때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맨 처음 실행된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쉘은 사람이 컴퓨터를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서 흔히 그래픽 인터페이스 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익숙한 게 그래픽 인터페이스 쉘이거든요. 컴퓨터를 켜면 모니터에 보이는 전체 화면 이게 다 쉘이라는 겁니다. 그 쉘이 있어야만 사람의 액션이 컴퓨터한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초기에는 이게 더 이제 그 기본적인 거였는데요. 윈도우즈에서도 여러분도 있지만 cmd.exe 이런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나타나면서 프롬프트라는 게 보이고 여기서 내가 뭔가 타이핑을 치면 화면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컴퓨터에서 실행해주는 작업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맨드 라인, 커맨드를 입력하는 라인으로 된 쉘, 그리고 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사용법 하게 되면 결국 이걸 배우는 거죠. GUI 쉘의 여러 가지 사용법. 마우스가 어떻게 되니, 메뉴가 어떻게 나오니,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니, 눌러가지고 긁으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배우는 아니라고 했고요. 사실 이게 훨씬 편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여기도 있는 것처럼 다음 주까지의 리눅스 실습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운영체제 수업을 하면서 살펴볼 그 내재 프로그램들 그 작업 환경 이런 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쓸 겁니다. 물론 이미 부팅되어 있는 그 GUI 쉘을 사용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command.exe 같은 그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쉘을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명령을 입력하고 그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원래 컴퓨터 시스템이 초기에 사용했던 방식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꼭 운영체제 수업을 들어서 그 이용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그 웹 서버 쪽 환경이나 여러분이 그 모바일 개발을 하더라도 자신의 앱은 모바일을 보면 하더라도 그 모바일 앱이 접속하는 서버에서 뭔가를 조작하고 작업할 때는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터미널의 환경에, 여러분 작업하는 그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런 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보통 이런 식으로 코맨드 라인 쉘 방식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안은 이것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의 종류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게 다 종류라기보다는 여기는 코맨드 라인 쉘,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GUI 쉘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붙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리눅스라든지 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수업 범위 내에서 살펴볼 쉘 환경은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쉘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종류가 있는 이유는 언뜻 보면은 운영체제의 한 부품인 것처럼 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쉘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쉘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그나키 기반 프로젝트로 간단하게나마 이 쉘의 기본 기능만을 구현한 쉘 여러분이 만들고, 그래서 조금만 의혹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루트의 권한으로서 이 패스워드 파일을 수정해가지고 여러분이 로그인한 쉘을 여러분이 만든 쉘 프로그램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컴퓨터 켜고 로그인하자마자 여러분이 만든 쉘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쉘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지금까지 유닉스, 리눅스 계열에서는 그런 정도의 좀 이거 외에도 있지만 좀 유명한 쉘들이 있어봤습니다. 보통은 SH라고 쓰는 본쉘 꽤 유명하고요. 아주 초창기 때는 C 쉘이라고 해서 C 문법, 코맨드를 이해하는 방식이 C 문법에 비슷한 이런 것들도 좀 유명했었고, C 쉘을 좀 확장시킨 D 쉘, 콘 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에서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만 유닉스보다는 훨씬 더 리눅스나 맥에서는 본 쉘이라는 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본 어게인 쉘, 메쉬 쉘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아마 지금 리눅스 우분투 환경에서 쉘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메쉬 쉘이 될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메쉬라고 이렇게 처음 로그인했을 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윈도우즈 같은 데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커맨드 쉘 혹은 파워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윈도우즈에 작업한 사람들은 분명히 써봤을 거고,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좀 더 많은 명령어들, 강력한 명령어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얘기하면서 명령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게 곧 이 운영체제 시스템 하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 새로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쉘에 대해서는 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곧 그 운영체제 환경하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맨드 라인 쉘에서는 해당하는 명령어를 타이핑해서 엔터를 침으로써 실행되는 거고, 그래픽 인터페이스 쉘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리눅스 쉘은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요. 대부분의 쉘에서는, 여기 리눅스에서는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쉘에서는 좀 더 운영체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 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수단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들을 좀 더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조합해가지고 내가 자동화돼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보다는
쉘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 방식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이 운영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이 사용법, 운영 사용법에 이 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실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 학기 진행하면서 그 진도상 좀 시간이 빠듯한 문제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 마친 정도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딱 뭐 1시간 간단히 보는 거지만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 구글링 쉘 스크립팅이나 쉘 프로그램이 하고 얼마든지 많이 나올 거고 또 더 간략히 보고 싶으면 지난 학기에 있는 수업 자료 보시면은 쉘 스크립트, 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쉘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명령어 형식이든 마우스로 어떤 포인팅하는 형식이든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대부분의 쉘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서 내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기보다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를 로그인을 받아가지고 로그인 받은 사용자의 로그인 네임을 분석을 해서 그걸로 뭔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기능을 따로따로 수행해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에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쉘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면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마치 겉으로 보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그것을 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의 관리자가 강력한 능력의 관리자가 되려면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손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이 프로그램 해봐서 알듯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는 능력이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상당하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쉘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있으면 인간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컴퓨터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파일이라는 디렉토리라는 개념은 이건 역시 여러분이 이미 맥이든 윈도우즈나 컴퓨터 쓰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CPU, 메모리, I/O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I/O 중에서 저장 장치를 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이 부분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 못지않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꽤 유용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만 놓고 보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은 내가 실행했던 작업이 좀 항구적으로 실행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 다른 데서 작업했던 것들도 가져와가지고 이 컴퓨터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돼야지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단이 바로 저장장치라는 I/O 수단.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사용법을 익힌다라고 할 때는 사실 맨 처음에 보는 거 어떻게 보면 파일의 개념이 되는 거죠. 탐색기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일을 저장도 하고 지우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옮기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게 컴퓨터 사용법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다시 한번 파일 시스템이라고 운영체제가 저장장치를 소프트웨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화 개념을 배우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사용자의 개념으로서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CPU와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실행 환경에서 저장장치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런 어떤 도구 그리고 그 파일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라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추상화한 어떤 단위를 두고서 이걸 조작하는 게 사람이 느끼는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메모리와 CPU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일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아마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이
컴퓨터의 어떤 작업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파일이라는 것이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추상화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보이다. 진짜 그냥 문자만 담고 있는 정보들, 숫자만 담고 있는 정보들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물질로 보이는 어떤 저런 개체, 화면, 소리 이런 등등도 다 모두 다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파일이라는 디지털 개체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두 개가만 있으면은 파일 개념만 필요하면 되는데 디렉토리라는 개념까지 소개되고 있죠. 이거는 너무 이제 상당히 방대하게 한 컴퓨터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개념이 필요하고 그 체계화의 기본 수단은 트리. 여러분 자료구조. 초등학교 아니지만 다 자료구조 트리 그래프 알죠? 트리 구조가 뭔가 맹목적인 컴퓨터는 아마 자료구조를 통해서도 어쩌면 느꼈을지 모르는데 컴퓨터 상당히 맹목적인 방식으로 동작하는 기계 그런 기계가 자료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트리가 되겠습니다. 복습격 테스트 트리가 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료교육 시간에 여러 가지 더 수학적인 분석을 해줬겠지만 우리 시스템적 입장에서 딱 하나가 있어요. 트리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트리 리스트로도 표현할 수 있고 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했을 텐데 왜 트리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찾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트리의 검색 시간 목적도 어떻게 될지 기억해요?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나눠지니까 n 지수의 반대 해가지고 로그가 되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가 상수로 검색하는 것 또는 뭐 n의 제곱으로 검색하는 것 이런 거에서 로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컴퓨팅 복잡도에서는 엄청난 거고 우리 프로그램을 구현했을 때는 일초에 몇 천만 번 계산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 이런 이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내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그걸 다 컴퓨터가 해주긴 하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에 있는 파일을 어디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라 이런 걸 사람이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파일을 사람으로서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컴퓨터로 실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 방법이 파일 이름이 되는 거고 파일 이름은 디렉토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디렉토리 나눠서 저장했으니까 실제로 어떤 특정 파일을 찾으려면 디렉토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디렉토리 쫓아가서 여기다 이 파일이다라고 지정해줘야 되죠. 그걸 경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 이름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들어갔습니까? 절대 경로, 상대 경로는 안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 넥스트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하니까 이렇게 너무 역전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걸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서 절대경 상대경은 어떻게 달라요? 제협이 상대 경로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저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 경로를 찾아내는 거고 절대 경로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시드라이브에 올라가는 본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봤던 사람은 역시나 모를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런 게 경로죠. 사실 제 경로를 이제 구분을 할 텐데 보여요? 불을 켜놔도 좀 안 보이면 뒷사람이 이걸 끄고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에 이렇게 파일들이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파일을 리스트업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파일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됐던 운영체제 자체가 됐던 이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고 읽어볼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로 덮었을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키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트리 구조로 이렇게 저장이 있어야지 구분하기가 쉽고
여기에다가 다 합쳐놓으면 A라는 유저가 사용한 거, B라는 유저가 사용한 거, C라는 유저가 사용한 거 섞여있어서 찾기가 힘들고 A라는 유저가 저장한 건 여기, B라는 유저가 저장한 건 여기 이렇게 구분 지어놔야지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어서 디렉토리라는 걸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파일 1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파일 1이라는 게 B도 파일 1을 가질 수 있고 A도 파일 1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이렇게 온 경로 이름을 같이 표현해 줘야지만이 이 파일을 찾을 수 있죠. 이럴 때 상대 경로라는 것은 디렉토리의 개념에 보면은 현재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렉토리 쓰다 보면 현재 디렉토리 이것도 들어가면 현재 디렉토리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뒷장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현재 디렉토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워킹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 경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현재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서 그런데 탐색기를 띄우더라도 여기서 탐색기를 띄우면 언뜻 보면은 내가 C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폴더나 모든 폴더 디렉토리 같은 거고요. 폴더 파일들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보고 있는 여기 보이는 실제 파일 목록이 보여지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이상하게 프로그램을 짜지 않는 이상 하나의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만 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파일을 지운다는 것은 이 디렉토리에 어떤 특정한 파일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 저한테 이 C라는 파일 시스템,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를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작업을 할 때는 한 디렉토리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 프로그램, 즉 이 탐색기라는 파일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이 파일을 삭제한다는 작업을 할 때, 파일을 읽는다는 작업을 할 때, 파일 복사한다는 작업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파일들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 그게 현재 디렉토리 혹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파일을 가리키기 위한 3대 경로라는 것은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간 경로를 얘기하는 게 상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C의 맨 처음부터 이 파일까지 보기. C 루트부터 해서 VBox라는 디렉토리 그 안에 있는 이런 파일들이라고 가리키는 게 절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는 항상 동일하죠. 변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상대 경로는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여기 sim.tar라는 파일이 돼가지고 현재 상태일 때는 상대 경로가 뭐냐면 현재 바로 즉각적인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sim.tar라고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폴더를 temp라는 디렉토리로 바꿨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sim.tar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윈도우스하고 리눅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윈도우스 리눅스로 통용을 쓰다 보니까 이 슬래시가 디렉토리를 표시하는 슬래시가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하는데 윈도우스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된 걸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달라지는데 그렇다 치고 sim.tar라는 파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절대 경로는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 처음 디렉토리부터 그 다음 디렉토리 VBox 그 다음 파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이런 디렉토리 있었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한 상대 경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때 점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토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점과 점점이라는 아주 특수한 디렉토리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거는 상대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절대 경로로만 표시를 하게 되면 항상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상대 경로를 표시할 때는 시작점이 항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뀌게 되는 것을 매번 다른 디렉토리 이름으로 쫓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쫓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와 그것의 상위 디렉토리를 점과 점점으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디렉토리가 템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 이놈이 상대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 심.tar의 경로명은 점 디렉토리의 심.tar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론 그냥 심.tar라고 표시를 해도 이 경우는 요 디렉토리 있을 때 상대 경로는 틀리진 않는데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점과 점점은 이런 경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쓰는 이유는 템프라는 폴더에서 점점은 이놈의 상위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는 C 루트가 되는 거고 루트에 있는 V박스 디렉토리의 심.tar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면 여러분이 더 잘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 파일을 찾아가고 싶다. 이 파일을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절대 경로라면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상대 경로라면 이거에서 이렇게 점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만약에 이 디렉토리에 있다. 이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점점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상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뭐 복잡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용하다 보면 쉽게 이걸 익힐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을 얘기하는 전반적인 개념은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는 결국 파일이라는 저장 매체를 이용하는 게 가장 많은 작업을 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알아야 되고 파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경로 이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경로 이름에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로 표시할 수 있고 절대 경로, 상대 경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이냐 A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이냐라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현재 디렉토리와 상대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와 그거의 이전 디렉토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놈을 찾아간다면 이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로를 표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이 GUI 환경이라면 이런 개념 없이도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는 걸로 이미 잘 사용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 화면만 있는 데서는 어떤 파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 위에다가 내가 타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 파일 이름 타이핑 해줘야 되는데 이걸 상대 경로로 혹은 절대 경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홈 디렉토리라는 것은 지난번에 보기는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알게 되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리눅스 운영체제가 전환 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CPU 메모리가 있고 저장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을 막 저장해 놔도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든 리눅스든 맥이든 어떤 운영체제가 동작을 할 때는 제가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기능만 얘기할 때는 뭐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같이 생각이 안 되겠지만 운영체제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매우 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스스로가 작업을 하기 위한 정보들도 메모리에만 다 올려놓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 장치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메모리가 그만큼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올려서 쓸 수 있도록
운영체제조차도 저장 장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체제 나름의 저장 장치 체계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리눅스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리눅스, 그렇다면 윈도우스나 뭐 맥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특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을 일반 사람한테는 좀 감춰두고 있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통 리눅스에서는 거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함부로 내가 그것을 내용을 바꾸거나 지워버리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권한에는 약간 제한을 두지만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픈을 다 해놓고서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패스워드 파일을 우리가 읽어볼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뒷장에 보면은 각 디렉토리의 각 디렉토리의 기본적인 용도를 써놨는데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 리눅스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간 상식적인 수준에서 리눅스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구성해서 운영한대더라. 그것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몇 가지만 보면요,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 체제는 데이터를 구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부트라는 거, 부팅입니다. 부팅 컴퓨터 처음에 켤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부팅할 때는 이 컴퓨터 시스템 동작하는 운영 체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트라는 디렉토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리눅스 운영 체제가 들어있습니다. 좀 뭔가 이게 리커시브한 말 같습니다. 이게 리눅스가 관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안에 리눅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하드디스크의 내용과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또 별개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CPU에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눅스는 이런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잘 편집을 해가지고 쓰는 거고, 리눅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리눅스가 부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체계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즈도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리눅스가 부팅되기 시작하면은 리눅스는 이 파일을 읽기 전에 맨 처음에 부트를 읽으라고 뭔가 컴퓨터 시스템한테 지시를 부팅 시나리오에 걸어놨기 때문에 부트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타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게 파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커널입니다. 사실 윈도우즈도 이것과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도,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것도 어디서 뜬금없이 이렇게 하늘에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엔터 키쳐가지고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B는 바이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기본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이 빈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시가 되는 거죠. 보통 홈이라는 디렉토리도 많이 리눅스에서 쓰고 있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 로그인했을 때 홈이라고 얘기했죠. 홈 아래에 다양한 유저들의 디렉토리, A라는 유저, B라는 유저, C라는 유저의 디렉토리가 들어있고, 이제 그 유저가 로그인했을 때는 마치 시스템에 자기는 여기만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파일 저장함으로써 각자가 체계화 시켜가지고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USR이라는 것은 유저라는 뜻입니다. 유저. 그래서 여기에 빔, 또 ETC 이런 것들은 리눅스 커널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커널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 프로그램들, 기본 데이터들, 패스워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USR이라는 것은 뭐 단어 뜻 그대로만 하면은 사용자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건데 우리 일반 사용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커널 운영체제이긴 하지만 운영체제 커널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부분이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고, 이게 라이브러리, 엔진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유저의 include로 표시 안 됐으면 유저의 bin이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시스템 라이브러리들, 수학 라이브러리, 뭐 인출력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위에서 이런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방금 얘기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올렸던 건 아니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체제는 파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사람이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각 운영체제의 특징에 맞게끔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의 특징은 일반 사용자도 대부분 다 그 디렉토리를 그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지만 윈도우즈는 좀 감춰가지고 일반 사용자는 시스템 데이터들이 운영체제 커널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쉽게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알 필요 없이 동작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통 이렇게 GUI 환경의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고요. 리눅스는 다 이렇게 깔아놓고 사용자가 필요하면 참조해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하고 권한이 있다면 이런 걸 바꿔가지고 리눅스의 동작 환경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렇게 생겼다. 각각의 폴더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리눅스 사용법의 이제 후반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앞에 로그인을 얘기하면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자가 필요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보안,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표현되어 있는 로그인 네임, 유저 아이디 이런 것들을 각각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테이크로 단합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권한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그래서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파일과 같이 파일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보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나마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호와 보안이 특히 보호가 어떻게 일어났냐를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CPU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프로그램을 누구의 어떤 권한으로 실행했냐에 따라 가지고서 A라는 프로그램이 심지어는 CPU에 300여 가지, 인텔 CPU 같으면 300여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권한에 따라 가지고서 이 명령어 중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으면서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 CPU에서 이 프로그램이 멈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태그가 유저 아이디 태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이 프로그램이 쓰는 메모리 이 영역을 A라는 프로그램이 쓰지 못하게 여기서 실행을 하다가 메모리 여기를 접근하려고 하는 걸 OS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치를 여기다 드렸습니다만 OS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OS는 계속해서 CPU에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있으면서 모니터, 제어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B라는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접근하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인터럽트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서 OS가 A라는 프로그램이 B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메커니즘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용자 아이디라는 거죠. 아이디가 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의 제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장 장치를 한번 보십시오. 파일.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아마 이미 이제 상당히 하이 레벨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 하드디스크는 앞에서 그린 것처럼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디렉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리눅스에서 본 것처럼 홈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 보면은 이게 A 유저
B 유저, C 유저가 있고 이 안에서 A 유저가 파일들 저쪽에 또 막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유저를 로그인을 해가지고서 시스템 디렉토리를 내가 지우려고 한다고. 그러나 다른 유저에 있는 파일을 내가 그 뭐 덮어 쓰려고 한다거나 읽으려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못 읽게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아마 겪어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기본적인 수단은 역시 여기서도 유저 아이디입니다. A란 유저인가 B란 유저인가 이걸 알아야지 해주냐 마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방법입니다. 메커니즘. 아까 이 메모리상에서 이런 거 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메모리 CPU 상에서의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인터럽트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권한이 없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권한이 없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컴퓨터 시스템 CPU에는 OS 인터럽트라는 게 발생해서 OS가 그걸 인지하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진행을 시키거나 막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파일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때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드디스크 자체적으로 이런 영역, 시스템 영역, 이런 영역, 그다음 이 유저 영역